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17년 전 어린 시절 헤어진 첫사랑을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 결혼까지 하는 기적 말입니다. 프랑스 여성이 한국 남성과 이룬 이 감동적인 사랑은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어 디보아입니다. 올해 29세인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무역 컨설턴트로 일하며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1995년 3월에 태어나 파리 근교의 작은 도시 생드니에서 자랐고 2018년 소르본 대학교 국제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지금까지 7년째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죠. 저희 회사는 유럽계 중견기업들의 아시아 진출을 돕는 컨설팅 전문 회사로 저는 주로 한국, 일본, 중국 시장 분석을 담당하고 있어요. 하루 평균 12시간씩 사무실에서 보내며 각종 시장 리포트 작성과 클라이언트 미팅에 몰두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었던 저는 모든 일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은 제게 살아있는 스케줄러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고 교수님들도 저의 완벽주의적 성향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취와 독립이었고 사랑이나 결혼 같은 일은 적어도 35세 이후에나 고려할 먼 훗날의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다니는 컨설팅 회사는 성과주의가 철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생활보다는 오직 업무 성과와 전문성으로만 평가받는 곳이었어요. 동료들 중에서도 30대 중반까지 결혼하지 않고 커리어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1시간 조깅을 하고 샤워 후 간단히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오전 7시 30분까지는 반드시 사무실에 도착해 하루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7년째 이어온 저만의 철칙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대부분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고 주말에도 월요일 프레젠테이션 준비나 다음 주 일정 점검을 위해 사무실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연봉은 같은 연차 대비 상위 10% 안에 들 정도로 높았고 회사에서도 저를 차세대 리더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커리어 뒤에 숨겨진 개인적인 고민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난 2024년 3월 회사에서 받은 갑작스러운 한국 출장 명령이 제 인생의 모든 계획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2024년 3월 초 파리의 쌀쌀한 봄날, 몽파르나스 타워 근처에 위치한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저는 매일 같은 루틴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 정각에 출근해서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퇴근하는 것이 평범한 하루였죠. 제 사무실은 32층에 있어서 파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을 자랑했지만 정작 저는 그 풍경을 감상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책상 위에는 항상 아시아 각국의 최신 경제 지표가 담긴 두꺼운 리포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특히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률과 K-컬처의 전 세계적 확산 현상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눈에 띄게 많았어요. 2023년 한 해 동안만 해도 한국 관련 프로젝트를 10억 원이나 담당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업무상 분석해야 하는 신흥시장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보통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샐러드와 커피로 간단히 해결하고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화 주제는 항상 업무와 관련된 것들 뿐이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원만했지만 서로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고 퇴근 후나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들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전화로 안부를 나누는 게 전부였는데 부모님은 항상 언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니? 라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아직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라고 대답하곤 했죠. 매일 아침 저는 더블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밤새 쌓인 무려 200개가 넘는 이메일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분류하는 것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특유의 여유롭고 낭만적인 삶의 철학보다는 미국식의 치열하고 성취 중심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회사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깔끔하지만 작은 원룸이었는데 침실과 거실, 간단한 주방이 하나로 연결된 30평방미터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주변 환경을 선택할 때도 낭만적인 분위기보다는 실용성을 우선시했죠. 24시간 편의점, 피트니스 센터, 지하철역만 가까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연애 경험이라고는 대학교 3학년 때 같은 과 선배와 1년 정도 사귄 게 전부였는데 서로 취업 준비로 바쁘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관계가 끝났고 그 이후로는 누군가와 진지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었어요. 가끔 회사 동료들이 소개팅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성공적인 일상과 안정적인 커리어 뒤에는 점점 더 커져가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늦게 혼자 아파트에 돌아와 텅 빈 냉장고 앞에 서 있을 때면 마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막연하지만 강렬한 불안감이 밀려왔죠. 이런 감정은 주로 주말 저녁이나 비가 오는 날, 특히 가을이나 겨울철에 더욱 강해졌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홀로 앉아 있을 때면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순간들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영화 필름처럼 파편적으로 떠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2007년 제가 12세였을 때 다녔던 생드니 시립 초등학교에서 같은 반이었던 한 아시아계 남자아이의 모습이 유독 선명하고 또렷하게 기억났어요. 그 아이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한국에서 온 단기 교환학생이었는데 당시 아버지의 파리 근무로 인해 6개월 동안만 우리 학교에 다녔었죠. 키가 또래보다 조금 작았고 수줍음이 많아서 처음에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점점 친해지면서 보니 누구보다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어요. 불어가 서툴렀지만 제게는 항상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주곤 했고 한국 전통 종이로 접은 색색의 종이약을 선물해주기도 했었죠. 왜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꾸 그 아이만 생각나는 걸까 하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곤 했지만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사고에 익숙한 저로서는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가끔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며 클레어, 너는 정말 일만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가끔은 진짜 휴식이나 개인적인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조언해주곤 했지만 정작 저는 일 외의 다른 것들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린 상태였어요. 최근 몇 달 사이에는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드는 일들이 점점 잦아졌고 밤에 잠들기 전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도 늘어났습니다. 무언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느낌 혹은 반드시 찾아야 할 운명적인 무언가가 어딘가에 기다리고 있다는 이상한 직감이 계속해서 제 마음 깊은 곳을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괴롭혔죠. 그리고 마침내 운명이 저를 부르는 그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27분, 파리 현지 시간으로는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지만 제게는 인생 전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 부장님의 비서가 와서 클레어, 부장님이 급하게 보자고 하시는데 지금 회의실로 올 수 있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별다른 걱정은 없었죠. 평소에도 긴급한 프로젝트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21층에 있는 대형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평소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부장님인 피에르 마르틴 씨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중년 남성이 정장을 차려입고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클레어 앉아봐.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부장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의 대기업 그룹과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어. 한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유럽 중소기업들을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인데 계약 규모만 해도 3년간 총 500만 유로야.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누군가가 직접 한국 현지로 가서 2주간 심화 시장 조사를 진행해야 해. 네가 우리 회사에서 아시아 시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로 출장을 다녀와야겠어. 그 순간 제 심장은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이상하게도 온몸의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어릴 적 김민준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간절하게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가능할까? 논리적 사고에 익숙한 제가 처음으로 운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순간이었어요. 처음 몇 분간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현실감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한국에 가야 하는 건가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부장님은 제 반응이 조금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왜 한국 출장이 부담스러워? 네가 아시아 시장 전문가잖아. 이번 기회는 내 커리어에도 엄청난 플러스가 될 거야.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출장이나 커리어 같은 현실적인 생각들보다는 17년 전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밀려들고 있었어요. 김민준이와 함께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서로 가르쳐주던 날들. 그가 한국 전통 과자를 가져와서 쉬는 시간에 나눠 먹던 달콤한 맛.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간 그날의 아쉬움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후 제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지만 화면에 글자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끝낼 수 있는 간단한 보고서 작성도 2시간이 넘도록 진전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클레어, 오늘 왜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는 평소에 전혀 하지 않던 행동을 했어요.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긴 오래된 앨범을 꺼내서 하나하나 넘겨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2007년 12월 학교 크리스마스 파티 때 찍은 단체 사진에서 김민준이의 모습을요. 12살 어린이였지만 그 맑고 따뜻한 눈빛은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대로였어요. 사진을 바라보며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왜 우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쪽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정작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인해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한국 출장 준비를 시작했는데 비자는 다행히 회사에서 미리 처리해둔 상태였고 항공편도 일요일 밤 에어프랑스 직항편으로 예약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짐을 싸면서도 계속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업무 출장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부모님께 한국 출장 소식을 알려드렸더니 어머니가 클레어, 한국이라니 정말 좋겠구나. 요즘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라던데 이번 기회에 좋은 경험 많이 해오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께 어린 시절 한국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저 스스로도 이런 감정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일요일에는 회사에서 받은 한국 시장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출장 계획을 세웠어요. 서울에 있는 여러 기업들과 미팅 일정이 빼곡하게 잡혀 있었고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한국 파트너 회사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제 마음속에는 업무보다는 다른 생각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혹시 서울에서 김민준이를 우연히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비현실적인 상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편으로는 이상하기도 했죠. 서울이 얼마나 큰 도시인데 그런 우연이 가능할까 싶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운명적인 재회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에게도 한국 출장 소식을 알렸는데 대부분 우와 부러워. 한국 화장품이랑 K-팝 관련 선물 좀 사다 줘라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제 가장 친한 친구인 마리는 클레어, 너 요즘 뭔가 이상해. 한국 출장 얘기를 할 때 표정이 평소와 달라.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야? 라고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역시 오랜 친구는 저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는군요. 그날 밤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하면서도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는 마치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모험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11시간의 긴 비행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17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는구나. 그때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공항 자체가 거대한 쇼핑몰 같았고 어디를 봐도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과 효율성이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프랑스어로 된 서류를 들고 헤매고 있을 때 한 직원분이 완벽한 영어로 도움을 주셨어요. Welcome to Korea. How can I help you? 그 따뜻한 미소와 정중한 태도에서 어린 시절 김민준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공항철도를 타면서도 창밖 풍경에 계속 시선이 머물렀어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고 한강이 도시 한복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파리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의 역동성이 느껴졌어요. 회사에서 예약해준 호텔은 명동에 있는 럭셔리 호텔이었는데 체크인을 하면서 프론트 직원이 혹시 한국은 처음 방문이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린 시절에 한 번. 아니, 사실 처음이에요 라고 대답하면서 왜 그런 애매한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인터넷으로 김민준이를 검색해보는 것이었어요.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니 수백 명의 결과가 나왔고 그 중에서 제가 찾는 그 사람을 특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등 여러 SNS를 뒤져봤지만 17년 전 12살 아이의 모습만 기억하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모습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어로 된 SNS를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제한적이었죠. 첫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업무 출장인데? 왜 이런 개인적인 일에만 신경 쓰고 있을까? 하면서 자책하기도 했고, 동시에 이렇게 우연히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다음 날 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47층에 있는 파트너 회사에서 첫 미팅을 가졌는데 한국 비즈니스맨들의 철저한 준비성과 전문성에 깜짝 놀랐어요. 회의 자료도 완벽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도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회의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이 넓은 도시 어딘가에 그가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출장 3일째가 되면서 제 마음속의 혼란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낮에는 업무 미팅과 시장 조사로 바쁘게 보냈지만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면 어김없이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내가 정말 김민준이를 찾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어린 시절의 향수에 젖어 있는 건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지금 만난다 해도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의문도 들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김민준이는 12살의 순수한 아이였을 뿐이고 현재의 그는 아마 저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어쩌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을 수도 있고 설령 만난다 해도 저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죠. 목요일 밤에는 명동거리를 혼자 걸어다니면서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보려고 했어요. 네온사인들로 가득한 번화가의 활기찬 분위기와 달리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봤지만 당연히 김민준이의 현재 모습을 알아볼 수는 없었어요.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파리에 있는 친구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텐데 저만 혼자 이상한 감정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마리에게 국제전화를 했습니다. 클레어, 목소리가 이상해. 무슨 일이야? 마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였는지 깨달았어요. 사실은 어린 시절 친구를 생각하고 있어. 한국에서 만났던 하고 말을 시작했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클레어, 너 설마 17년 전 초등학교 친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건 정말 비현실적이야. 차라리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에 집중하는 게 어때? 마리의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나니 제 자신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는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금요일은 마지막 주요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날까지는 개인적인 일은 잊고 오직 업무에만 집중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운명은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오후 마지막 미팅을 마치고 롯데월드타워 1층 로비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젊은 한국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혹시 프랑스에서 오신 클레어 디보아 씨 맞나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쁘고 활기찬 여성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오늘 미팅에 참석했던 팀원 중 한 명인데 사실 저희 회사에서 프랑스어 통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파리 소르본에서 3년간 유학했거든요. 이수진 씨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자기소개를 했고 동양 사람을 만난 것처럼 반가웠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도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서 한국에 처음 오신 분들이 어떤 기분인지 잘 이해해요. 이수진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파리에서 유학할 때의 경험담, 한국과 프랑스 문화의 차이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클레어 씨, 혹시 한국에서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나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이수진 씨의 질문에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 알았던 한국 친구를 찾고 싶어요. 2007년에 프랑스 학교에서 만났던 교환학생인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수진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정말 로맨틱한 이야기네요. 혹시 그 친구 이름이나 기억나는 정보가 있나요? 김민준이라는 이름이었고 당시 아버지가 파리 근무 때문에 1년 정도만 우리 학교에 다녔어요. 그때 나이로는 12살이었으니까 지금은 29살일 거예요. 이수진 씨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SNS와 검색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기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같이 찾아봐요. 그녀의 적극적인 도움 제안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도와주실 건가요? 물론이죠. 저도 파리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운명적인 이야기에 너무 흥미가 생겨요. 이수진 씨의 밝은 에너지와 진심 어린 관심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이수진 씨와의 만남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더니 주말에 시간을 내어 함께 김민준이를 찾는 계획을 세워주었어요. 클레어 언니,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일단 가능한 모든 경로를 정리해 봅시다. 토요일 오전에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나 본격적인 작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씨가 노트북을 꺼내며 설명했어요. 첫 번째로 한국의 주요 SNS인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모두 검색해 볼게요. 두 번째로는 동창회 사이트나 초등학교 관련 커뮤니티도 찾아보고, 세 번째로는 혹시 김민준이 씨가 해외 거주 경험이 있다면 국제학교 출신자 네트워크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녀의 체계적인 접근법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김민준이 씨가 다녔던 한국 초등학교를 찾는 거예요. 2007년에 프랑스에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외교관이나 대기업 주재원이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수진 씨의 추리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인터넷 검색을 했고 마침내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클레어 언니, 이것 봐요. 2007년도에 프랑스 파리의 주재원으로 파견된 한국 공무원과 기업 임직원 명단이에요. 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네요. 리스트에는 약 15명의 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자녀가 있을 만한 연령대를 고려하면 5-6명 정도로 좁혀졌어요. 이제 이분들의 자녀 정보를 찾아봐야 하는데 이건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조심스러워요. 이수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혹시 한국의 프랑스 학교 출신자들의 모임 같은 게 있을까요? 김민준이도 프랑스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런 네트워크에 참여했을 수도 있잖아요. 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한국에는 정말로 그런 모임들이 많거든요. 재외국민 자녀 모임, 해외 거주 경험자 네트워크, 특히 프랑스 관련 모임들도 활발해요. 우리는 즉시 관련 커뮤니티들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프랑스 거주 경험자 모임, 한불 문화 교류회, 파리 생활 경험담 같은 여러 온라인 그룹들을 발견했어요.
이수진 씨가 내일 일요일에 이런 모임 중 하나에서 정기 만남이 있대요. 혹시 참여해 보실래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마침내 실질적인 계획이 세워진 것 같아 설렘과 동시에 긴장감도 느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수진 씨. 혼자였다면 절대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일요일 오후 3시 강남에 있는 한 카페에서 열린 프랑스 거주 경험자 모임에 이수진 씨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약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연령대도 다양하고 직업도 정말 다양했어요. 외교관, 기업 주재원, 유학생, 요리사, 아티스트까지 각자의 프랑스 경험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임 진행자인 40대 남성분이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프랑스에서 오신 클레어 씨가 참석해 주셨는데 혹시 어린 시절 한국 친구를 찾고 계신다고 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기에 프랑스에 계셨던 친구인가요? 혹시 어느 지역이었나요? 질문들이 쏟아졌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김민준이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설명했어요. 2007년에 파리 근교 생드니에서 6개월간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고 당시 12살이었으니까 지금은 29살 정도일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공무원이나 회사원이셨던 것 같고 그때 한 구석에 앉아있던 30대 초반의 여성분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혹시 그 친구가 김민준이라는 이름이었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셨던 제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네, 맞아요. 김민준이요. 아, 세상에. 저는 김민준이 사촌 누나인 김소영이에요. 민준이가 어린 시절 프랑스에서 클레어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종종 얘기했거든요. 정말 놀라워요. 그 순간 카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대화에 집중했고 여러 사람들이 와, 정말 드라마 같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하며 감탄했어요. 김소영 씨는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지금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결혼은 아직 안 했고 강남에 살고 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사실 민준이가 가끔 어린 시절 프랑스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클레어라는 친구를 많이 그리워했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영 씨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민준이를 아세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세요? 물론이죠. 저희는 친한 사촌 사이거든요. 지금 당장 민준이에게 연락해볼까요? 소영 씨가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17년 만에 재회라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오히려 두렵더라고요. 잠깐만요. 갑자기 연락하면 민준이 씨가 놀라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이수진 씨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요, 언니. 이미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용기 내세요. 하고 격려해줬어요. 하지만 막상 김민준이와의 실제 만남이 임박하자 예상치 못한 거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김소영 씨가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만약 그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만약 기억한다 하더라도 별로 반갑지 않아 한다면? 아니면 이미 여자친구가 있거나 결혼 준비 중이라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17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한순간에 제게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소영 씨, 잠깐만요. 잠깐만 시간을 좀 주세요. 저는 카페 밖으로 나가 찬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이수진 씨가 따라 나와서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하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이수진 씨,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17년 동안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만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어쩌면 저는 그냥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에 집착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파리에 있는 회사 부장님으로부터 온 문자였는데 클레어, 한국 출장 어때? 내일 월요일 미팅 준비는 잘 되고 있지?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현실이 다시 저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지금 업무 출장 중이고 내일부터는 또 다른 중요한 미팅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개인적인 일로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수요일에는 파리로 돌아가야 하는 일정이었어요. 단 2-3일 안에 17년의 공백을 메우고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였던 것 같았어요. 이수진 씨에게 미안해요.
저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급작스럽고 민준이 씨에게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수진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언니,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요? 적어도 한 번은 만나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라고 간곡히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겁에 질린 상태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용기를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만약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마저 망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운명이 직접 개입한 듯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페 밖에서 이수진 씨와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영이 누나. 저는 몸이 굳어버린 채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어요. 17년 전에 12살 아이였던 김민준이가 성인 남자로 자라나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키는 훨씬 커졌고 얼굴도 많이 달라졌지만 그 따뜻하고 순수한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민준이도 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며 혹시 클레어? 하고 물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민준이. 정말 너야? 클레어. 정말 클레어구나. 어떻게 여기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17년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소영 씨가 나와서 민준아, 정말 운명 같지 않니? 클레어가 너를 찾아서 한국까지 왔어. 하며 흥분해서 말했어요. 민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누나가 전화해서 프랑스 친구가 와 있다고 하기에 혹시나 해서 달려왔는데 정말 클레어였다니 하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17년이라는 시간도, 언어의 장벽도, 문화적 차이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그대로 서로를 알아봤고 그때의 순수한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났어요. 민준아, 나 정말 너를 많이 그리워했어. 네가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생각했거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민준이도 감정이 북받친 듯 나도 클레어를 잊은 적이 없어. 가끔 프랑스 시절을 떠올리면 항상 네가 생각났어. 그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떠나서 정말 미안했어 하고 대답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바라보며 감동받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어요. 이수진 씨가 언니 정말 영화 같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하며 기뻐했습니다. 민준이가 클레어 오늘 시간 있어? 우리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 17년 동안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물론이야. 나도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한강공원으로 향했고 17년 만에 진짜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한강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17년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의 삶에 대해, 저는 프랑스에서의 지난 세월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놀라운 것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클레어야, 사실 고백할 게 있어. 나도 가끔 너를 찾아보려고 했었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클레어 디보아를 검색해봤는데 워낙 흔한 이름이라 찾을 수가 없었어. 민준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나도 김민준을 검색해봤는데 너무 많아서 포기했어. 우리는 서로를 찾으려 했다는 사실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민준이가 IT 회사에서 일하며 프랑스어를 계속 공부해왔다는 것,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여자친구는 몇 번 사귀어 봤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민준이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나도 그래. 파리에서 몇 번 연애를 해봤지만 진정한 마음의 연결을 느끼지 못했어. 이상하게 늘 무언가 그리운 감정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였던 것 같아. 해가 지고 한강에 야경이 켜지기 시작했을 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클레어,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 예정이야? 수요일에 파리로 돌아가야 해. 벌써 출장 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 그럼 내일이랑 모레 시간 있어?
너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도 소개해드리고 싶고. 민준이의 제안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부모님이 저를 기억하실까요? 물론이지. 아버지가 가끔 프랑스 시절 이야기를 하실 때 클레어에 대해 언급하셨어. 민준이가 프랑스에서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었다고 말씀하시곤 했거든. 그날 밤 민준이와 헤어질 때 그가 제 손을 꽉 잡으며 클레어, 정말 기적 같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니. 내일 꼭 만나자 하고 말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수진 씨가 언니,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요. 민준이 씨 진짜 좋은 사람 같아요. 언니를 보는 눈빛이 정말 특별했어요 하며 축하해줬습니다. 그날 밤은 흥분해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17년 만에 재회라는 기적이 현실이 된 것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마지막 업무 미팅을 마치고 오후부터는 민준이와 함께 서울 곳곳을 둘러봤어요. 먼저 북촌 한옥마을에 갔는데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걷는데 민준이가 클레어야, 너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것 같네. 한국어도 배워볼 생각 없어? 하고 물었어요. 사실 요즘 회사에서 한국 관련 프로젝트가 많아져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긴 했어. 그런데 혼자 공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럼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 화상통화로 정기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해주면 어떨까? 민준이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저녁에는 민준이의 부모님 댁에 초대받아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께서는 클레어야, 정말 반갑다. 민준이가 프랑스에 있을 때 내 이야기를 자주 했었어. 그때 너희가 서로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 하시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직접 만드신 한식을 대접해 주시면서 프랑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우리 음식도 잘 먹는구나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김치찌개의 깊은 맛에 감동했는데 민준이 어머니가 레시피를 알려줄 테니까 프랑스에 가서도 만들어 먹어라 하시며 정성스럽게 요리법을 메모해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가 우리 부모님이 클레어를 정말 좋아하셨어. 특히 아버지가 저런 친구를 만난 민준이가 정말 복이 많다고 하셨거든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파리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클레어, 정말 운명적인 만남 같구나. 그 친구가 너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다니 정말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딸에게 이런 선물을 줬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다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클레어, 정말 믿을 수 없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마리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재회 소식에 주변 사람들 모두가 놀라워했고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화요일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완전한 하루였는데 민준이와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오전에는 창덕궁을 관람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고 오후에는 홍대와 명동을 돌아다니며 현대 한국의 활기찬 모습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민준이와의 대화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이었어요. 17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마치 어제 헤어진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었거든요. 클레어야, 솔직히 말하면 너와 다시 만나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기분이야. 그동안 뭔가 비어있던 부분이 채워지는 느낌이랄까? 민준이의 고백에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이수진 씨도 함께 만나서 셋이 함께 식사했는데 이수진 씨가 너희 둘을 보고 있으면 정말 운명적인 커플이라는 생각이 들어. 서로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는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다니 하며 감탄했어요. 그리고는 클레어 언니, 진짜 한국 남자들 중에서도 민준이만큼 매너 좋고 착한 사람 찾기 어려워요. 놓치면 안 돼요. 하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와 한강에서 마지막 산책을 하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클레어, 내일이면 너는 다시 파리로 돌아가고 나는 서울에 남아있게 되겠지.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놓치고 싶지 않아. 우리 정말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 나도 같은 생각이야, 민준아.
이번에 너를 만나면서 내가 진짜 원하던 게 무엇인지 확실해졌어. 단순히 성공적인 커리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 그러면서 저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단 매주 화상통화를 하기로 했고, 민준이는 여름 휴가 때 파리로 놀러 오기로, 저는 가을에 다시 한국을 개인적으로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클레어야, 혹시 가능하다면 프랑스 회사에서 한국 지사 설립 같은 프로젝트는 없을까? 그럼 네가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잖아. 민준이의 제안이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는 아시아 시장 확대를 계속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회사 부장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 한국 출장을 통해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더욱 확실히 느꼈습니다. 혹시 한국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제가 현지 책임자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물론 민준이 때문이라는 개인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한국 시장에 대한 저의 전문성과 열정은 진짜였어요. 수요일 오전 인천공항에서의 작별은 정말 눈물겹도록 아쉬웠습니다. 민준이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줬는데 출국장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포옹을 나누면서 둘 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클레어야, 이번이 진짜 마지막 작별은 아니야. 우리 이제 시작이잖아. 민준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이제는 정말 시작이야. 17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으니까 이제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 하고 대답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11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지난 2주간의 모든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단순한 업무 출장으로 시작했던 한국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파리에 도착해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클레어, 너 정말 완전히 달라졌구나. 표정도 밝아졌고 목소리에도 활기가 넘쳐 마리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에서 돌아온 후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삶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오직 일과 성취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인간관계와 정서적 교류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정과 배려심, 그리고 민준이와의 재회를 통해 느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된 거죠. 회사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보낸 한국 지사 설립 제안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거예요. 클레어, 네, 이번 한국 출장 보고서가 정말 인상적이야. 한국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열정이 느껴져. 혹시 정말로 한국 진출 프로젝트를 맡을 의향이 있어? 부장님의 제안에 주저하지 않고 네, 정말 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민준이와는 약속대로 매주 화상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있어요. 그가 가르쳐주는 한국어 수업도 정말 재미있고 무엇보다 함께 미래 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설레고 행복합니다. 클레어야, 다음 달에 파리 출장이 확정됐어. 2주 동안 있을 예정이야. 민준이의 소식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17년의 공백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성취나 성공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과 민준이와의 순수한 감정을 통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지사 설립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본사에서는 제가 한국 근무를 지원한 것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동료 중 한 명인 장 피에르가 클레어가 갑자기 한국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게 이상하지 않나? 분명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다른 동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현지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생겼다는 점이었어요. 파트너 회사에서 갑자기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원래 합의했던 사무실 임대료보다 30% 높은 금액을 요구했고 추가적인 보증금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요. 부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설상가상으로 민준이와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 근무를 확정지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준이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클레어야, 혹시 나 때문에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니야? 내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민준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서 예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어요.
화상통화를 할 때도 대화가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고 서로 눈치를 보는 듯한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민준이의 회사에서도 해외 파견 근무 기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싱가포르 지사로 2년간 파견 근무를 제안받았는데 이는 그의 커리어에 매우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만약 내가 싱가포르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하지? 민준이의 고민을 듣고 나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서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각자의 꿈과 목표를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관계가 정말 건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리의 친구들로부터는 클레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 아니야? 아직 사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건 위험해라는 조언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마리는 사랑은 중요하지만 현실도 생각해야 해. 만약에 민준이와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처음 한국에서 느꼈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정들이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저희의 사랑이 이런 현실적인 장벽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을까요? 10월 말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국 지사 설립 프로젝트는 예산 문제와 현지 파트너사의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었어요. 파리 본사에서는 클레어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그동안 맡았던 다른 유럽 프로젝트들도 소홀히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업무 성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클레어, 최근 내 업무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혹시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부장님의 지적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 프로젝트와 민준이 생각에만 몰두하느라 다른 일들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민준이와의 관계도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어요. 서로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진짜 속마음을 숨기게 되었고, 대화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심스러워졌어요. 클레어야, 솔직히 말해줘. 나 때문에 내 일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 맞지? 민준이가 어느 날 화상통화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때 저는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거짓말이 오히려 우리 사이의 거리감만 더 키웠습니다. 민준이도 싱가포르 파견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그 확신의 찬톤이 사라지고 대신 망설임과 불안감이 묻어나기 시작했거든요. 11월 어느 추운 밤 생강변을 혼자 걸으면서 진지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정말 사랑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바꾸는 게 맞을까? 아니면 단순히 로맨틱한 환상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17년 만의 재회라는 드라마틱한 상황에 취해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더욱이 아직 민준이와 제대로 된 연인 관계를 정의한 적도 없었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합의한 게 없었어요. 그저 다시 만났으니까 함께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모든 걸 결정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은 분명 아름답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현실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나는 지금 사랑에 빠진 건지 아니면 어린 시절의 향수에 빠진 건지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계속 쌓이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났고 식욕도 떨어져서 체중이 3kg이나 빠졌어요. 11월 중순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지사 설립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보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현지 파트너사가 갑자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클레어, 정말 안타깝지만 한국 프로젝트는 중단하기로 결정했어. 대신 네가 기존에 맡았던 유럽 프로젝트에 다시 집중해줬으면 해. 부장님의 말씀에 마치 천둥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한국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세워왔던 모든 계획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죠.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민준이로부터 왔어요. 그가 결국 싱가포르 파견 근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클레어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내 커리어에 큰 타격이 될 것 같아서. 2년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니까. 민준이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우리 둘 다 현실 앞에서 사랑을 선택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날 밤 화상통화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인지 아니면 그냥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에 매달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제 말에 민준이도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나도 요즘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가 과연 현실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말이야. 우리는 그날 밤 3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둘 다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서로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려 했던 것도 어리석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클레어야, 아마 우리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 각자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서로가 필요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거야. 민준이의 제안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준이는 12월에 싱가포르로 떠날 예정이었고 저는 파리에서 제 커리어에 다시 집중하기로 했어요. 만약 정말 운명이라면 2년 후에도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야. 민준이의 말에 눈물이 났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별이 아닌 잠시의 이별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과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우리의 감정이 그대로일까 하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싱가포르로 떠난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그의 안부가 궁금했고 사소한 일상들을 공유하고 싶었지만 스스로 만든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대신 저는 그동안 소홀했던 일에 다시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중소기업들의 아시아 진출을 돕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이번에는 개인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하게 업무적 열정으로 임했어요. 놀랍게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일에 임하자 성과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6개월 만에 3개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완수했고 회사에서도 다시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클레어,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것 같아 부장님의 말씀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배웠고 요리와 독서, 그림 그리기 같은 새로운 취미들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바꾸는 게 정답일까? 아니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소식은 가끔 그의 사촌 소영 씨를 통해 들을 수 있었어요. 싱가포르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없이도 서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2023년 여름 파리에서 열린 아시아 문화축제에 참가했을 때 한국 부스를 보면서 문득 민준이가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절한 그리움이 아니라 좋은 친구를 그리워하는 정도의 담담한 감정이었어요. 아, 내가 정말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해 가을에는 새로운 사람도 만났어요. 회사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이탈리아 출신의 마르코라는 사람이었는데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민준이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성숙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연애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만남을 통해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모든 사랑이 운명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4년 봄이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성숙하고 더 독립적이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2024년 5월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준이가 싱가포르 근무를 1년 일찍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어요. 소영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민준이가 싱가포르에서 큰 성과를 내면서 본사로 승진 발령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어요. 물론 반가웠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뛰거나 설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잘 지냈구나, 다행이다 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한 달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아시아 프로젝트를 제안받았는데 이번에는 싱가포르가 아닌 한국이 주 무대였어요. 클레어, 이번 기회는 정말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한국 시장에 대한 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부장님의 말씀에. 이번에는 순수하게 업무적 관점에서 판단했습니다. 개인적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커리어 발전을 위한 기회로 본 거죠. 그래서 6월 말 다시 한국으로 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개월간의 장기 출장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2년 전의 설렘과는 완전히 다른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운명의 땅이 아니라 제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무대로 느껴졌어요. 서울에서의 첫 주는 정말 바빴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미팅과 프레젠테이션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강남역 근처에서 마지막 미팅을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클레어? 돌아보니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2년 만의 재회였지만 이번에는 드라마틱한 감동보다는 반가운 친구를 만난 것 같은 자연스러운 기분이었어요. 민준아,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너도. 소영이 누나한테 들었어. 다시 한국에 출장 왔다고. 이번에는 업무 때문이겠지? 우리의 대화는 놀랍도록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면서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서로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레어야, 그때 우리가 거리를 둔 게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 각자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거든. 민준이의 말에 저도 공감했어요. 맞아, 이제야 진짜 성숙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추억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관계였어요. 3개월간의 한국 출장 기간 동안 민준이와 저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운명적 재회에 들뜬 기분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한 만남이었어요. 평일 저녁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다니며 진짜 어른들의 데이트를 즐겼죠. 클레어야,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2년 전에는 뭔가 조급해 보였는데 지금은 여유롭고 자신감이 넘쳐. 민준이의 말에 저도 너도 그래. 예전에는 조심스러워했는데 지금은 당당하고 멋있어하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으면 더 행복해지는 관계였습니다. 특별한 전환점이 된 날은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민준이가 오늘 한강 불꽃 축제가 있는데 같이 볼래? 하고 제안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좋아 하고 대답했습니다. 한강공원에 깔아놓은 돗자리에 앉아 불꽃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클레어야. 응. 나 너에게 정말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이번에는 숨기지 않고 진심을 말할게. 민준이의 진지한 표정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에 있는 2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처음에는 각자의 길을 가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거든. 그런데 동시에 너 없이도 혼자 설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고 싶었어. 그래야 너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준아,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 처음에는 어린 시절 추억 때문에 끌렸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확실해. 지금의 너를, 성장한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날 밤 한강에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17년 전 어린 시절의 순수한 감정이 이제는 성숙한 어른의 진정한 사랑으로 꽃피운 순간이었어요. 클레어야,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우리 정말 함께하자. 나도 그래, 민준아. 이제는 확실해. 너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 그날부터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고 진짜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운명이나 우연에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가기로 한 거죠. 2024년 11월 저의 한국 출장이 끝나갈 무렵 민준이가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클레어야, 우리 결혼하자. 더 이상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나온 프러포즈였는데 반지나 특별한 세팅은 없었지만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진심이야? 물론이지. 지난 몇 달 동안 너와 함께 보내면서 확신했어. 너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다고. 저도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나도 그래, 민준아. 결혼하자. 하지만 국제결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저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죠. 민준이 부모님께는 이미 저에 대해 많이 말씀드린 상태였지만 결혼 이야기는 처음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클레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민준이가 정중하게 말씀드리자 아버님께서 그래, 우리도 클레어를 딸처럼 생각하고 있었어. 너희가 행복하면 우리도 기쁘다 하시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도 클레어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민준이를 잘 부탁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더 큰 도전은 저의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파리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민준이와의 결혼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어요. 클레어, 정말 확실한 거니? 한국에서 살겠다는 뜻이야? 어머니의 걱정 어린 질문에 네, 확실해요. 민준이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청년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하시며 한국 방문을 계획하셨어요. 12월 저희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민준이는 완벽한 준비를 해서 부모님을 모셨어요.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 정중한 인사를 드리고 서울의 명소들을 안내해드리며 정성을 다했죠. 클레어 아버님, 저는 클레어를 정말 사랑하고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딸을 저에게 맡겨주세요. 민준이의 진심 어린 말씀에 아버지께서도 너의 진심이 느껴진다. 클레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믿어보겠다 하고 허락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민준이 어머니와 함께 김치 만들기를 하시면서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하며 기뻐하셨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니까 더 이상 장애물은 없었어요. 2025년 봄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4월 27일 서울 강남에 있는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저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 정말 동화 같은 결혼식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제 가족들과 친구들, 한국의 민준이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모여 우리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수진 씨가 언니 정말 공주님 같아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저도 감동받았어요. 결혼식은 한국과 프랑스 전통을 모두 담은 특별한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올린 후 웨딩드레스로 갈아입고 서양식 예식도 했어요. 민준이가 한복을 입었을 때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고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때 민준이의 감동받은 표정도 잊을 수 없어요. 클레어야, 정말 아름다워. 네가 내 신부가 되다니 아직도 꿈만 같아. 신부 대기실에서 민준이가 한 말에 행복한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는 정말 특별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민준이 아버님께서 17년 전 프랑스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말씀을 하셨고 제 아버지께서도 멀리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네요 하고 답사하셨어요. 마리를 비롯한 프랑스 친구들은 클레어, 정말 드라마보다 더 로맨틱한 사랑이야. 우리도 이런 사랑 하고 싶어 하며 부러워했고 민준이의 친구들도 형, 정말 대단해. 1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하며 축하해줬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민준이의 신랑 답사였어요. 17년 전 12살의 저에게 클레어라는 특별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친구가 제 인생의 반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긴 시간을 돌아왔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고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클레어,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준이의 말을 듣고 하객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감동받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신혼여행은 프랑스 프로방스로 갔습니다. 민준이에게 제가 잘한 곳들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라벤더 밭에서 찍은 사진들, 작은 마을 카페에서 마신 와인, 지중해 해변에서의 산책. 모든 순간이 꿈 같았어요. 클레어야, 이제 정말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민준이의 말에 그래, 우리의 진짜 사랑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서울 성수동에 있는 예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회사 근처이면서도 한강이 보이는 곳이어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한국어를 더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민준이가 매일 저녁 한국어 수업을 해주었고 저는 민준이에게 프랑스 요리를 가르쳐 주었죠. 여보, 오늘 라따뚜이 정말 맛있다. 프랑스 레스토랑보다 더 맛있어. 민준이의 칭찬에 뿌듯했어요. 무엇보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양가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 루틴이 되었어요. 민준이 어머니께서 클레어야, 김치 담그는 법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 오너라 하시고 제 어머니께서도 민준아, 파리에 놀러와라. 정통 프랑스 요리해줄게 하시며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직장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되었어요. 저희 파리 본사에서 서울 지사 설립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이번에는 제가 지사장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클레어, 이번에는 정말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순수하게 내 실력을 인정받은 거야. 축하해. 부장님의 말씀에 정말 뿌듯했어요. 민준이도 승진해서 팀장이 되었고 둘 다 커리어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여보, 아이는 언제쯤 가질까? 민준이의 질문에 1, 2년 후쯤? 우선 서울지사 안정화부터 해야지 하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생기면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가르쳐서 진짜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싶다는 꿈도 있었어요.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고 매년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양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에는 민준이와 함께 파리를 방문했어요. 제 어린 시절 학교도 함께 가보고 민준이가 6개월 동안 다녔던 그 초등학교도 찾아갔죠. 여보,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구나. 그때 누가 알았겠어? 17년 후에 결혼할 줄 민준이가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 그때 그 교실에서 우리 사랑이 시작된 거야. 저도 감동스러웠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손을 잡고 걸으며 우리 아이도 나중에 이런 곳에서 뛰어놀겠네 하는 상상을 하니 정말 행복했어요. 그해 송년회에서 민준이가 클레어야, 올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해였어. 내년에는 더 행복해지자 하며 샴페인 잔을 들었을 때 저도 나도 그래.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며 건배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한 해였어요.